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하버드 오후 4시 반입니다. 지은이는 양윤정님, 이승우님의 공동저서입니다.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윤정님은 무엇이든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여자, 삶에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에밀 쿠에의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가 삶의 모토입니다. 디저트를 좋아하며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잘 느끼는 편입니다. 남편이 지어준 긍정대마왕이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이승우님은 여자친구의 갑작스런 유학 선언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된 남자, 기러기 남편, 전업주부, 주말부부의 삶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세상만사에 관심이 많아 신문과 책을 늘 가까이 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하버드 전업주부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학 가고 싶어. 에서 나 붙었어. 까지. 나 유학 가고 싶어. 그때는 몰랐다. 하루하루 평탄하게 재생되고 있던 내 인생이 갑자기 2배속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얌전하게 직장을 다니던 여자친구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 하려고? 라는 자동반사적인 말을 꾹 참은 나는 여자친구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꿈을 응원해주는 멋진 남자친구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신입사원으로서 직장생활의 재미와 애환을 알아가고 있던 나는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준비하며 느끼는 여자친구의 자아성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과 경쟁력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다. 어라? 이러다 정말 유학 가겠는데? 나는 전략을 바꾸었다. 유학을 만류하거나 싫은 티를 내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여자친구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여 세계 최고의 대학만을 노리라고 조언하기로 했다. 학교별로 각기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번거로움, 지원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스러움을 강조했다. 따라서 극소수의 인기 있는 대학에만 지원을 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진인사대 천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순진한 여자친구는 나의 조언을 착실하게 따랐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퍼드를 비롯한 5군데 학교에만 지원했다. 이번에 안 되면 유학을 가지 않겠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며 나는 등을 두드려 주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진짜 유학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꿈을 향한 여자친구의 노력, 그 길을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최고를 지향했기에 따르는 아쉬움, 그 모든 아쉬움을 위로해주는 나의 따뜻함에 반한 여자친구와의 결혼까지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여기까지는 말이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다. 직장에 있던 나는 전화로 오빠, 나 붙었어. 라는 여자친구의 감격 어린 목소리를 통해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석사과정 합격이라는 가슴 벅찬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은 다른 의미로도 나에게 벅찬 일이었다. 여자친구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나는 적잖이 당황하였고, 이제 몇 달 뒤면 여자친구와 한국과 미국에서 초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게 아닌데? 기정사실이 된 여자친구의 유학 때문인지 나는 주말에 영화를 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흥이 나지 않았다. 내년 이맘때쯤에 나는 혼자겠구나 하는 생각, 시차가 있으니 여자친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나에게는 퇴근 시간이고 퇴근 후 내가 늘어놓는 푸념을 들으며 우리는 조금씩 지쳐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꾸만 이별 노래의 가사 속 주인공이 되곤 하였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데 2년 뒤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랑 같을지 누가 알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고민을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싶었지만 혹시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느껴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나는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했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라는 가수의 노랫말을 들으며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 슬퍼하다가 또 그 가수를 흉내내는 코미디언의 영상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등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한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박력이 있는 듯 없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니까. 할 말이 있어. 결혼하자. 일단 최대한 빨리. 직장 최종 면접에서 신중함을 장점이라고 내세웠던 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정말 충동적으로 해버렸다. 그것도 여자친구의 얼굴도 마주하지 않은 집 앞 공원에서 전화로 말이다. 그냥은 못 가. 결혼 먼저 하자. 나랑 결혼하고 유학 가. 프러포즈도 협박도 아닌 나의 황당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거절하지 않고 부모님과 상의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차분하게 나를 달랬다. 그때가 월요일 저녁이었고 그 주 주말에 예식장을 둘러본 뒤 월요일이 오자마자 예식장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우리의 빠른 결정에 예식장에서는 오히려 급한 사정이 있냐며 몇 군데 더 살펴보지 않아도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그때가 결혼까지 2달, 유학까지 3달 남은 시점이었다. 패기 있게 결혼을 선언하고 보니 그제야 챙겨야 할 것들이 눈에 보였고 또 너무 많았다. 당시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계속 발생하여 출장 다니기 바빴고 출국을 위한 비자 문제, 입학 절차 진행 등 신경 쓸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결혼이라는 초단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많이 가입한다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결혼 준비 후기를 잔뜩 읽고 최근에 결혼한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전화로 자문을 구했다. 엑셀 파일에 과업과 중요 사항 거래처, 예상 비용 등을 적어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사실 데드라인은 별 의미가 없었다. 결혼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데드라인은 어차피 일주일이었다. 정보와 숙고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급하게 결혼을 추진하느라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한다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릴까봐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충분히 찾아보지 못하여 놓치게 될까봐 나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 이때 대학교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만족 모형이 큰 위안과 도움이 되었다. 합리 모형,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그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평가하여 완전한 합리성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방식. 만족 모형, 시간, 정보, 그리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지능력의 제약이 있는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보 수집과 대안 탐색이 이루어지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동시에 탐색하고 그 결과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수업 시간에 만족모형 개념을 배우고 공책 구석에 개인의 행복은 만족모형을 택해야 얻을 수 있을 뜻이라고 써놓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렇게 만족모형을 떠올리고 나서야 나는 마음 편히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었다. 100점짜리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구를 청첩장에 새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내게 중요한 것은 유학을 떠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소홀함이 많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나는 학생 시절 전공 수업의 가르침에서 마음의 진정을 얻었다. 한 달 후 미국으로 떠날 여자친구와 초고속으로 준비한 결혼식이지만 무사히 결혼에 골인했다. 주변에 아주 급하게 소식을 알린 결혼이었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았다. 여자친구의 유학 선언과 나의 갑작스런 결심이 맞물려 나는 이렇게 급히 유부남이 되었다. 도전 정신, 시작은 과감하게 뒷수습은 철저히. 내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 유학을 갔을 때는 29이 되던 해였다.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기숙사에 짐을 내려놓고 찰스강을 따라 걸어서 도착한 학교는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딴 행정대학원답게 케네디 대통령의 상징이 되었던 물음 공익을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를 건물 곳곳에 걸어놓고 있었다. 첫 만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던 물음이었다. 하버드에 다니면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다. 하버드에 오기 전 그들이 이뤄낸 일이든 하버드에 다니며 그들이 이뤄간 일이든 재밌는 건 이 모든 대단한 일들의 공통점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결과만으로 봤을 때 와, 대단하다 는 감탄사가 나오는 모든 일에는 일단 과감히 뛰어들어야 하는 첫 시작이 있다. 하버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그러한 도전 정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레 녹아있다. 케네디 스쿨의 장학금 제도가 미국 학생들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던 리암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리암은 불만을 툴툴거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 스스로 발로 뛰면서 미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냈다. 주지사들과 연계하여 여름방학 동안 케네디 스쿨의 학생들이 그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며 정책을 설계해주고 학기 중에도 지속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형태의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리암은 학교에 있는 정책센터에 특강차 오신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확장해 이러한 수요가 있는 다른 시들을 찾아냈고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모았다. 케네디 스쿨의 여러 연구센터들 중 하나인 타우브만 센터의 요청에 네트워킹 행사도 열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 각 시에서 나온 담당자들의 정책적 수요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갔고 또 매칭까지 이루어졌다. 결국 리암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실무 경험도 넓힐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창립자가 되었다. 학교가 짠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프레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에 선발이 되기 위해 애쓰는 일방향적인 지원자 프레임에 본인을 가두지 않고 도전한 결과였다. 일단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하버드 학생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 비결이 자율성에 있다고 본다. 하버드에서 느꼈던 점 중 하나는 학교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다양한 도전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들어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키워나간다. 교수와 협업해서 심화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을 짜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해보는 학생들도 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사업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다. 코리아 트랙에서 만난 제이슨은 하버드에서 MBA와 MPP 복수 학위 과정을 밟던 친구인데 드론 분야 벤처기업에 집중하고 싶다며 3년 과정 중 1년을 남겨두고 휴학을 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 하버드에 와서 공부하던 제이슨은 미국의 빈번한 총기 사고와 초동 조치를 하는 경찰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다 드론을 활용한 해결책을 고안했고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휴학까지 한 것이었다. 이 친구를 만난 코리아 트랙에 대해 잠깐 설명해야겠다. 하버드에는 방학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코리아 트랙, 이스라엘 트랙, 페루 트랙, 부동산 트랙 등 답사하고자 하는 특정 국가나 연구하고자 하는 테마가 앞에 붙는다.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국에 관심 있는 다른 학생들을 모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적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네트워크와 자원, 조직력을 믿는 학교의 방침 덕에 개성도 강하고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다양한 트랙들이 생겨난다. 나도 봄방학 때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 한국을 소개하고 직접 한국의 곳곳을 답사하는 코리아 트랙을 기획, 운영했다. 부산을 시작으로 역사가 숨쉬는 경주, 산업의 메카 울산을 거쳐 서울을 방문하였는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의 현장을 보여주는 값진 시간이었다. 학교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성공해내는 것은 자유와 도전이 하나로 엮이는 멋진 경험이다. 다시 제이슨 이야기로 돌아오자. 하버드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펀딩을 받아 드론 프로토타입을 구상한 제이슨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에 같이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고 그 기업의 CEO는 흔쾌히 동의하며 프로젝트를 구성해 제이슨이 여름방학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프로젝트 결과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드론이 총소리를 측량해서 경찰관에게 총격이 발생한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제이슨은 엄청난 고민 끝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고 하버드 중퇴라는 타이틀을 자랑 반 홍보 반으로 달고 현재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탐색, 교량 안전 점검 등 활발한 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한다. 제이슨이 하버드를 중퇴할 만큼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를 나는 자율적인 도전에서 찾는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제이슨은 학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줄 아는 과감함 역시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와 도전은 한 세트이다. 하버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곳이다. 주도적으로 아이디어와 기회와 사람을 찾고 그 일에 뛰어들어라. 언젠가 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인상 깊어 다이어리에 적어둔 문구이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살려주는 학교의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하버드 학생들의 도전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첫째,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에서 비롯된다. 본인 스스로 선택한 도전이니 더 슬기롭게, 즐겁게 임할 수 있다. 삶의 목표와 계획을 혼자 힘으로 수정하는데 미숙한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가 많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 도전 때는 두려움이 커지고 결국엔 소심하게 쪼그라들곤 한다. 하버드에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크고 작은 성공을 쌓으며 형성된 이기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무언가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의 바탕이 되었다. 이들의 도전 정신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요소는 준비이다. 그들은 좋아, 시도해보겠어 라고 일단 뛰어들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준비들을 바로 채워나간다.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다.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낸 리암도, 드론을 활용하여 초동 대치 서비스를 만들어낸 제이슨도 무작정 아이디어 하나로만 부딪히진 않았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등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관심 가질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다녔다. 한 번은 제이슨이 자신의 할 일 목록을 보여주었는데 자유로운 마인드맵과 메모부터 타임라인까지 정해둔 일정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평소 부드럽고 여유로워 보이는 제이슨이었지만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성공적인 도전엔 목적의식이 분명했다. 도전에는 엄청난 열정이 수반된다. 그 과정의 고점과 저점을 견뎌낼 수 있고 일이 생각만큼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도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려면 또렷한 나만의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나는 지금 정말로 내가 열망하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이뤄낼 방법을 찾고 만다. 실행력,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 상위 랭킹에 꾸준히 등극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 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대공황 이전 시절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새로운 정책적 처방을 내려 미국을 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버드 동문이기도 한 루스벨트는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도를 매우 강조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한 다음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방법이 실패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든 시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목표가 생겼을 때 에너지를 확 쏟아서 일단 시도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분석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야 움직이는 남편을 설득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일단 해보자. 안 되면 말지 뭐. 하버드에 와서 여러 친구들을 관찰해보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다. 하버드 연구센터 중에 사회혁신과 변화 이니셔티브 센터가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에이드리언 챙 펠로우 홍콩의 사업가 이후원한 장학기금의 수혜자로 선정된 장학생로 선발한다. 펠로우들은 너무 불가능하고 너무 이르고 너무 원대하다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받는다. 나는 이 센터에서 학생 조교로 일하면서 펠로우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어떻게 실제 구현까지 해내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15명의 펠로우들은 자신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관련 생태계와 근본적인 원인을 데이터에 기반해 정의한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과 지역사회, 세계에 가져올 변화의 구체적인 예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은 사회혁신 선도가로 불리며 1년간 주 단위로 짜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센터는 이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유사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세미나와 멘토링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아이디어가 프로젝트 형태로 체계를 갖추고 나면 이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이팅 메커니즘 데이, 즉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 시간을 거쳐 졸업을 앞둔 4월의 대대적인 쇼케이스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실제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놀랍다. 태평양 섬 주민들의 식단을 개선하고 소득 창출의 수단을 마련해준 수경재배 정원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인도 지방정부의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한 프로젝트,
나이지리아에서 저소득 환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진단센터를 보급하는 프로젝트 등이 있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센터가 보급되고 나서 6개월 동안 15,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혜택을 받으며 현재 UNDP 유엔의 개발도상국 원조 계획을 조정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다. 하버드 학생들이 거창한 아이디어의 무게에 눌린 채 실행 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들의 프로젝트는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굳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차원까지 갈 필요도 없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나 성장을 꿈꿀 때도 마찬가지다. 일단 선택하고 뛰어들어 보자. 흔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완벽한 계획을 만들고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옮아맨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행은 미뤄지기 쉽고 타이밍을 놓쳐버리기도 한다. 물론 실천하는 과정이 수월할 리 없다. 많이 힘들고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달려나가 보면 그 과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우연이 나타날 수도 있고 행운을 발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시도한 것이 잘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지금은 비록 시간 낭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이 경험을 통해 훗날 내게 올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인생은 성공으로만 점철되어야 하는 건 아니기에 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성공의 기쁨도 느끼고 실패의 쓴맛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 커리어 변신을 꾀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 원하는 인생으로 점프하라 란 책을 펴낸 마이크 루이스는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실패에서 생기는 고통보다 항상 더 클 것이라고 강조한다.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한 시작점은 바로 실행이다. 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미루기의 제왕들에게도 막상 착수해보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고 느낀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에이, 이런 거였어. 진작에 할 걸. 이라고 말하면서 싱겁게 할 일을 마친 경험들을 항상 떠올리자 막상 해보면 쉽다. 뭔가 끌리는 게 있으면 당장 시도해보는 나에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아,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본 거구나. 그렇다. 그렇게 이 책이 탄생했다. 하버드를 소개하는 책을 한 권 써볼까 하던 중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멈추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월트 디즈니의 명언을 접했고 그래서 바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해져야 한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가 늘 생각하는 단순함의 중요성을 독자분들께 소개해볼까 한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든 큰 여행이나 행사를 준비하는 그 여정에는 무수한 우발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 변수들이 계획한 대로 무탈하게 잘 넘어갈 확률이 100%인 경우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없다. 시험을 가정해보자. 목표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D100일까지 계획대로 진도를 다 나갈 확률, D50일에 모의고사 성적을 받고 좌절하지 않을 확률, D30일에도 교제하던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 수험 생활에 지장이 없을 확률, 이 모든 확률을 고려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99%의 확률로 자잘한 일들이 손쉽게 해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장애 요인이나 고려사항이 20가지이면 0.99의 20승으로 달성 확률은 약 81%가 되고 고려사항이 100가지라면 1%라는 작은 실패 확률들로 인해 최종 목표 달성 확률은 약 37%의 확률로 낮아진다. 바꿔 말하면 63%의 확률로 실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이어트, 운동, 자격증, 여행, 연애 그 어떤 것도 시도하기 어려워진다. 너무 골치 아플 뿐만 아니라 뚜렷한 숫자로 다가오는 실패의 확률 앞에서 내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모든 변수를 생각하고 계산해 보려 하면 머리는 무거워지고 몸은 굳는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순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보고 실행해야 하는지, 주의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목표를 달성한 내 모습을 뚜렷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수시로 떠올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패 확률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아주 작은 확률의 차이가 중요한 파생상품 시장이나 프로포커 플레이어의 세계도 있긴 하다. 그러나 시도하고 실행하기 전에 그 작은 확률의 차이를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는 현실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성급하게 막아버리는 것일지 모른다. 작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면 문제들은 생각보다 술술 해결될 수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피겨 여왕 김연아의 유명한 인터뷰 장면이 있다.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냐는 질문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웃으면서 답하는 장면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해보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그 모든 자기관리 노하우를 뛰어넘는 것은 실행 그 자체다. Just do it. 하버드 캠퍼스의 오후. 할 일을 마치고 난 뒤 즐기는 여가 시간은 참 달콤하다. 쉬는 시간에 하버드 학생들은 무엇을 할까? 워커홀릭처럼 학교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하버드 캠퍼스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고 덕분에 하버드 학생들의 여가 시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하버드 캠퍼스를 어슬렁거리는 관찰자로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운동선수도 아닌데 운동에 진심인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어디를 가도 학생들이 가득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몰두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나도 대학생 때 학교 체육관, 대운동장 등 곳곳에서 자기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틈틈이 하긴 했지만 선수가 훈련하듯 운동하는 하버드 학생들의 열정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았다. 혹시 대회를 준비하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력이 좋아지면 대회에 나갈 생각이 있다는 대답도 종종 들었다. 어떻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교육학 전공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 친구는 사람에 따라 오히려 A와 B를 모두 해야 성과가 잘 나올 수도 있다고 답했다. 뇌가 골고루 발달해서 그렇다나?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인간의 능력치를 가늠할 때 언어, 수리 능력에만 치중한 전통적 방식을 비판하며 다중지능이론을 제안했다. 지능에는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러한 잠재력을 헤아려서 인간을 보다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때로는 서로 결합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당장 본업의 성과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면의 다양한 잠재력을 싹 틔울 수 있고 또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운동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학생들이 즐기는 운동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크로스핏, 웨이트 트레이닝 등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럭비, 미식축구, 야구, 라크로스 등 단체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열심히 로잉 머신을 활용하여 훈련한 뒤 주말에 찰스강에서 열정적으로 노를 젓는 조정팀도 자주 보았다. 동아리나 크루를 결성하여 운동하기 좋은 대학 캠퍼스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 스포츠를 즐기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운동을 즐기며 으쌰 하는 동적 분위기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학생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즐기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아직까지는 여학생들의 체육 활동량이 남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이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참고로 WHO 조사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운동 부족 비율 격차는 미국에서 더 벌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목격한 여학생들의 활발한 체육 활동은 한국과 대비되는 미국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하버드 캠퍼스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 힘차게 운동하는 하버드 학생들을 보며 어쩌면 꾸준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가 높은 경쟁력의 비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상대로 하버드에는 독서 마니아가 많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나는 하버드 캠퍼스를 거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한 번은 독서 인터뷰를 실시했다. 하루 날을 잡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독서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는 것이었다. 먼저 가본 곳은 와이드너 도서관, 학생이 아닌 관계로 출입에 제한이 있어 구석구석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뜨거운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이 취미로 책을 읽고 있는 것인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려웠고 말 거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다음으로 가본 곳은 경영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었다. 이 두 곳은 우리 부부가 자주 걷는 산책 코스에 위치할 뿐 아니라 지인들이 있는 곳이라서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책을 많이 읽는 편인지, 그리고 책을 잘 읽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지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할 일이 많아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책을 잘 읽는 나만의 노하우를 물어보면 나를 쳐다보며 무슨 소속으로 하는 인터뷰냐고 되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제대로 된 연구 설계를 해서 설문지를 돌려볼 걸 싶었다.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빠르게 읽는다고 답한 학생도 있었고, 해당 분야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면 배경 지식이 생겨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준 학생도 있었다. 처음에 질문하는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다가 요약해보는 것이 제일 도움된다라고 정성껏 답해준 학생도 인상적이었다. 요약할 때 남지 않는 정보는 어차피 별 필요가 없고 요약이 잘 안 되는 책은 못 쓴 책이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주었다. 그 말을 듣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생각났다. 이 선생님은 한 단락을 읽고 요약해보는 것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시키셨다. 한 문장으로 핵심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글자만 봤지 읽은 게 아니라고 혹독하게 말씀하셨다.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나를 볼 때마다 반갑게 반겨주던 인도 친구 오카시가 말해준 책 읽는 이유도 인상적이다. 그 친구는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고 말했다. 책을 읽다 보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새로움이 좋아서 독서를 취미로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 친구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적극 활용했다. 한 가지 이유는 읽고 싶은 책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참을 수 없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남기 위하여라고 했다. 살아남기 위하여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동할 때에도 책을 읽고 싶지만 길 건널 때 그러면 위험하니 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디오북을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정말 못 말리는 독서광이라고 생각했다. 여가 시간에도 새로움을 찾아 책을 즐겨 읽던 그 친구는 현재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버드 학생들도 피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요즘 진득하게 책 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독서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을 모바일 기기로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남는 시간에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봤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던져놓고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보게 되어 고민이라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다. 이제 자신있게 독서를 취미라고 이야기하려면 디지털 방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체득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다. 사람 사는 것은 되게 비슷하다. 어디론가 휙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할 일이 많아 몇 년째 여행을 못 가거나 유튜브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 할 일을 미루다 뒤늦게 과제하고 일하느라 늦게 자는 것은 하버드 학생들도 다를 바가 없다.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하버드 학생들에게 직접 듣다 보니 전 세계에 모여든 우수 인재들에게서도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질감을 느낄 법한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에서 명상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아내가 재미있는 세미나가 있다고 하여 케네디 스쿨에 갔는데 시간을 잘못 알아 1시간 가까이 먼저 도착한 날이었다. 어슬렁어슬렁 케네디 스쿨의 곳곳을 살펴보며 교장 선생님의 마음으로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구먼, 기특하군 하면서 혼잣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렇게 순찰 모드로 걷고 있던 내 눈에 확 들어온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 학생이 가부좌 비슷한 자세로 명상을 하는 장면이었다. 종교 의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명상하는 것이었다. 이 친구 외에도 명상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였다. 신기한 마음에 아내를 만나 물어보니 생활 속에서 명상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꽤 된다고 하였다. 스티브 잡스가 영감의 원천으로 동양에 선 사상을 언급한 이후 명상으로 정신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었고, 하버드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제법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아내의 마지막 학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줌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요가와 명상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다. 앱을 활용하여 그 자리에서 명상을 시작하는 아내의 친구들을 보고 조금은 낯선 느낌을 받았지만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에너지를 소진하는 취미가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취미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쯤 되면 명상은 하버드 학생 상당수의 영업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명상을 해보길 권한다. 학교를 마치고 운동, 독서, 명상을 열심히 한다고만 하버드 학생들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일이 된다. 하버드 학생들의 오후 시간대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어디에서나 활발한 대화이다. 동굴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명상 못지않게 하버드 학생들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한다. 하버드 학생들은 말이 많다. 하나 둘복도에 로비에 모이면 금세 시끄러워진다. 집에 가는 길에도 사람들과 아주 많은 말을 나눈다. 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소소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스몰 토크 문화가 있어서 더욱 그렇다. 스몰 토크만 하는 것도 아니다. 글로벌 이슈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열띤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왕성한 에너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법정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상상했다면 실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하버드 학생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 사회의 의사소통 방식이 저맥락 문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한 바 있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를 구분했는데 미국 같은 저맥락 문화에서는 문자와 말로 자신의 의사를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밝힌다. 반면 한국과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는 의사 표현이 함축적, 추상적, 간접적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광고 카피의 원리가 미국에서는 말을 해야 안다라는 원리가 통하는 것이다. 미국의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하버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견해, 요구사항이나 불만 등을 상세하게 언어로 표현한다. 하버드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이 철저한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특히 인기가 많은 직장에서는 더더욱 검증된 사람의 소개와 추천을 바탕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거나 하다못해 네트워크의 근처에라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네트워크에서 정보와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네디 스쿨의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가가 특강을 오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주 활발하게 질문을 하고 말을 건넨다.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이 많다고 표현하는데 하버드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좋다고 표현한다. 흥미로운 차이점이다. 친구들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발화량이 많다. 스페인에서 온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본인도 확실히 하버드 캠퍼스에서 수다쟁이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하긴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면 대화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뜻이 서로 통해야 오해가 없고 그것이 바로 소통 아니겠는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민족 문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문화가 다른 이민자나 외국인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일하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환경도 고맥락 문화에서 저맥락 문화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이 대화해야 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경청과 공감의 능력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